저는 F-72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죠.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52도 70도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력 벡터링이 있어도 그 각도에선 기체가 실속합니다. 추락합니다. 이건 미국, 유럽, 러시아 모두가 30년을 들여 확인한 절대적 물리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했습니다. 추력 벡터링도 없이요? 엔진 노즐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순수 국산 소프트웨어만으로요. 그 순간 제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의 경험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왜 한국은 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은 추력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추력을 꺾는 게 아니라 공기 자체를 설계했습니다. 신념으로 물리학을 바꿨습니다. AI와 혼이 만난 순간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에서 그 비밀을 추적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70도의 칼날 위에서 한국이 무엇을 설계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출신 52세의 항공 엔지니어죠. 록히드 마틴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F-22 전투기 랩터의 핵심 설계에 참여했고 F-35 통합 시스템도 제 손을 거쳤습니다. 나토 공군의 기술 자문까지 15년을 했으니까 세계 어디의 전투기든 한눈에 봐도 알겠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말이죠. 서울 ADEX 2025. 그 화려한 활주로 위에 또 다른 전투기가 설 작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라고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시험비행 정도겠지. 그렇게 내가 펼친 노트북엔 이미 F-22 전투기, F-15, F-16의 성능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본은 이미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F-16은 30도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F-15도 40도입니다. 유로파이터? 45도가 전부죠. 이건 공기역학의 법칙입니다. 추력 벡터링이 없으면 그 이상은 무덤이에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한국 전투기 시연이면 이 정도 인원이 안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미국 기자들, 영국 기자들, 심지어 프랑스 공군 관계자까지 보이더군요. 내 옆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뭔가 특별한 거 본다고 들었어요? 나는 웃기만 했습니다. 없지. 다 같은 거야. 이미 다 봤다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들었는지 웅성거렸어요. 기자들 사이에선 70도 기동한다더니 추력 벡터링 없이? 말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활주로 끝에 검은 기체가 서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였어요. 기동성 좋은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느껴졌어요. 기체의 라인을 보면 설계자의 생각이 드러나거든요. 저건 추력 벡터링이 없다.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어탑 응답하세요. KF-21 전투기 이륙 준비 완료입니다. 기체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죠.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였어요. 이건 자신감입니다. 아니면 무모함입니다. 엔진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질주하더니 하늘로 떠올랐어요. 30도 자연스럽습니다. 40도 안정적이네요. 나는 노트북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표준 기동성. 기대 이하. 내 옆 엔지니어가 흥분했어요. 보세요, 보세요. 이제 나갈 거예요.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뭘. 50도 가면 진짜가 나타난다고. 그때였습니다. 기체가 계속 올라갔어요. 50도, 60도. 객석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북을 내려놨어요. 이건 뭐지? 옆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68도, 70도다. 70도야.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주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섭니다. 불가능하다. CG다. 조작이 있는 거 아닌가? 기체는 완벽하게 수직 상승에 들어갔습니다. 추력 벡터링이 없는데. 내 계산이 모두 틀렸습니까? 아니면 저 기체가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기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70도의 칼날 위에서 마치 초를 켜듯 고요하게 떠 있었습니다.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환호성, 비명에 가까운 탄성들. 한국 기자들도 일어섰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단지 그 기체만 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을 하늘에 바친 내가 오늘 처음으로 하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60대 어르신들은 대화보다 감정 몰입과 장면 묘사를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100자, 대화 줄이고 묘사와 내적 독백 중심으로요. 기체가 활주로에 내려앉은 후 모든 게 광란이 되었습니다. 객실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카메라 플래시, 기자들의 비명, 한국 기술진의 침착한 표정. 나는 노트북을 들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수치들이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건 말도 안 된다.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스크롤하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 섰습니다. 마이클.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박시몽이었습니다. F-22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벌써 15년 전의 일이었죠. 그땐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이제는 눈빛이 달랐어요. 조국을 위해 돌아온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깊은 눈빛 말입니다. 너 여기 있었어? 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박시몽이 기체를 바라봤어요. 마치 자기 아이를 보는 아버지처럼. 이 프로젝트의 FBW 시스템 핵심이 바로 나였습니다. 10년을 이걸 위해 살았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게 있었어요. 나는 노트북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어? F-22 전투기도 못하는 각도 안정성이야. 추력 벡터링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박시몽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우린 추력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공기를 설계했죠. 그 문장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떠들고 있는데 나와 박시몽만 사이에 침묵이 생겼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박시몽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켰고 복잡한 그래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박시몽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AI가 초당 수천 번 연산합니다. 공기 흐름, 무게 중심, 각속도, 엔진 추력의 미세한 변화까지. 한 줄의 코드도 틀리면 안 되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한 줄이 틀려도 안 된다니. 그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인간 수준의 정확성을 넘어 거의 완벽 수준의 제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F-22 전투기는 여전히 기계식 백업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는 완전 전자제어입니다. 100% 국산 소프트웨어로요. 객실이 조용해졌어요. 완전 전자제어. 그건 무엇인가 오류가 나도 인간이 감지하기도 전에 AI가 이미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F-22 전투기에 바친 나. 그 기체를 설계하기 위해 내가 쏟은 모든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기체가 결국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이 했다는 사실. 내 노트북 화면의 수치들이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눈물이 맺혀서였어요. 박시몽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우린 하늘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대화하려고 했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기술의 끝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영혼이 보인다는 걸 말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60대 어르신들은 문장이 길고 호흡이 깊어야 합니다. 신문 칼럼처럼. 대사가 아니라 내적 독백과 묘사를 원하십니다. 나는 바다 같은 짧은 문장이 아니라 하면서 했다가 이런 긴 흐름의 문장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너무 끊어져 있고 대사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 밤 나는 박시몽에게 연락했고 새벽 5시 독립관측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를 넘어서 직접 눈으로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하늘 아래 활주로를 바라보며 서 있는 나는 30년의 경력을 모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들고 왔지만 이번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고 단지 기체만 봤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울렸을 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긴장이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치 산책을 나가는 사람처럼 평온했어요.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하늘로 치솟으며 30도, 40도, 50도를 지나갔습니다. 나의 심장이 박자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60도에 도달했을 때 조종사는 여전히 차분했고 70도를 유지하라는 지시에서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체는 완벽한 수직 상승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이었고 모니터 화면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이었어요. 기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70도의 칼날 위에 떠 있었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종사는 기체를 신뢰하고 있었고 기체도 조종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제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화였습니다. 기체가 70도를 유지한 채로 사방으로 회전을 시작했고 미세한 움직임, 계산된 모든 순간이 물리학이 아니라 예술처럼 펼쳐졌습니다. 엔지니어로서 30년을 살아온 나도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말을 기술에 갖다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조종사는 그 기체를 다루며 아름답습니다라고 했고 그 순간 내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30년을 하늘을 설계하며 살아온 항공 엔지니어인 내가 조종사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체가 부드럽게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활주로로 내려오는 그 움직임마저도 완벽했습니다. 계산된 우아함이었고 마치 발레리나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기체가 활주로 위에 착지했을 때 엔진음이 죽어가며 침묵이 찾아왔고 박시몽이 내 옆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 하늘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하늘의 법칙을 설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엔지니어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새벽 하늘 아래서 기체가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은 하늘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박시몽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손에는 10년의 세월과 조국을 향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고 세계의 질서도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화해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마 울음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ADEX 시연 이후 서울에서 열린 국제항공 세미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회의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항공학회 회장이 처음 입을 열었고 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CG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공기역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이 기술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의심과 비웃음이 객석을 물들였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데이터도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30년간의 경험으로 알았거든요. 나는 방청석에서 노트북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체에서 송출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손가락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70도라는 각도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추력 벡터링 없이 그 각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나의 모든 계산, 나의 모든 경험이 거기서 맞닥뜨렸고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물리학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한국 측에서 젊은 엔지니어를 보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간단하게 인사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내놓으려는 것이 당연한 진실이라고 믿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AI가 초당 수천 번의 연산을 한다고 공기 흐름과 무게 중심과 각속도와 엔진 추력의 미세한 변화까지 모두 제어한다고 한 줄의 코드도 틀리면 안 된다고. 객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어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나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30년을 바쳐 만든 F-22 전투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젊은 나라가 10년 만에 넘어섰다는 걸. 그리고 그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나는 박시몽을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만났고 둘 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물었습니다. 너희가 만든 게 뭐야? 정말 추력 벡터링이 없어. 박시몽은 웃었습니다. 그건 웃음이라기보다 한숨이었고 그 한숨 속엔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시몽이 말했습니다. 우린 추력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대신 공기를 설계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그 설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말했습니다. 기체가 하늘에서 비틀거리다 추락했던 날들, 그날 밤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음으로 절망을 견뎌냈다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뭔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을 배웠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멈춰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술을 추구했지만 저들은 신념을 추구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신념이 물리학까지 바꾼다는 걸. 박시몽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린 불가능을 설계한 게 아니라 단지 믿음을 수학으로 증명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이라고. 나는 노트북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30년의 모든 계산이 무의미해 보였고 내가 자랑하던 모든 데이터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 모든 걸 넘어선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그 밤 나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 그 빌딩들 어딘가에서 아직도 누군가는 KF-21 전투기를 위해 일하고 있을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제때 먹지 않으면서 나는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젊고 조용하지만 집요한 그 엔지니어들을 말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본 것. 그건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조국을 향한 책임이었어요. 내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나는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설계하지 않았다. 단지 믿음을 수학으로 증명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한 기술이다. 박시몽의 초청으로 나는 경남 사천의 KF-21 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자동차를 타고 산길을 올라가며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디에 세계를 뒤집을 기술이 숨어 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미국의 최첨단 시설들은 모두 깨끗하고 정렬되어 있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연구동에 들어섰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 형광등이 떨어져 나간 천장, 그리고 밤새 켜진 조명. 30년을 로키드 마틴의 최고급 연구소에서 보낸 나에겐 이곳은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이 낡은 건물에서 세계를 뒤집을 기술이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내 눈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와 벽의 품질이 기술의 수준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박시몽이 나를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노트북 앞에 쪼그리고 앉은 20대 후반의 엔지니어들. 그들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눈 아래엔 검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기술자가 나를 봤을 때 그는 일어서지도 않고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코드들, 수학 공식들, 그리고 무수한 수정 흔적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기엔 단순한 AI 제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린 비행 감각을 심는 거라고. 마치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마음으로 기계에 혼을 심는다는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비행 감각을 심는다니. 그건 엔지니어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술가의 언어였어요. 아버지의 언어였습니다.
박시몽이 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시험 비행 영상이었습니다. 기체가 하늘에서 비틀거렸습니다. 회전하는 기체, 제어 불능 상태, 그리고 폭발. 활주로에서 터져나오는 화염. 영상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박시몽을 봤고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박시몽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다고. 모두가 연구실에 남아 있었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절망을 견뎌냈다고. 그리고 새벽 4시 데이터를 모두 복원했고 코드를 다시 썼다고. 한 줄 한 줄이 맞는지 확인하며 혼을 다시 심었다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그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집념이었습니다. 그건 밤샘과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영혼의 노동이었어요. 다음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조건, 하지만 다른 결과. 기체가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하늘에서 안정적으로 70도를 유지했고 흔들리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기체가 마음을 먹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영상을 멈추고 박시몽을 봤습니다. 저건 기계의 성공이 아니야. 저건 사람의 승리야. 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시몽이 나에게 연구실을 돌아다니게 해줬습니다. 책상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메모지엔 밤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진이 모니터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내, 아이들. 그들은 이 밤과 낮을 모르고 자고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들이 조국의 하늘을 위해 밤새 일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기록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은 시스템이 아니라 신념의 총합이다. 그들은 신념으로 코드를 짰다. 한 줄 한 줄이 영혼이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모여 하늘을 만들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 그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 나는 이 건물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이 낡은 연구동에서 젊은이들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밤을 새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의 손가락 끝에서 튀어나온 코드 한 줄 한 줄이 하늘 위에서 기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박시몽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와 함께 해를 봤습니다. 새벽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 어딘가에 KF-21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내 목소리가 떨렸고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을 비행시켰다. 결정적인 시험 비행일이 왔습니다. KF-21의 최종 안정성 검증 비행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순간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나는 박시몽의 초청으로 관제탑에 올라갔습니다. 직접 관측 장비를 들고서 말입니다. 내 눈으로, 내 계산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는 결연함으로. 관제탑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투 전야의 침묵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엔 KF-21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었고 모니터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시몽은 헤드셋을 쓰고 기체와 통신했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1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체가 활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엔진음이 커졌고 기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도, 40도, 50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노트북에 데이터를 기록했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알람음이 울렸습니다. 관제탑 안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엔진 이상 경보였습니다. 박시몽의 얼굴이 변했고 기술진들이 일어섰습니다. 한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센서 오류 감지. 우측 엔진 온도 이상 신호.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각도에서, 이 속도에서 엔진 오류라니. 그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기체가 추락한다는 뜻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몇 초 뒤에 기체가 활주로에 충돌하는 걸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끝나버릴 겁니다. 10년의 노력, 밤샘과 눈물, 모든 것이 말입니다. 박시몽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 속에 있는 절망을 들었습니다. 진행합니다. 데이터 신뢰도 98%. 문제 없습니다. 미쳤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각도에선 한순간의 오차가 치명적이야. 이 남자는 먼 자신감으로. 기체가 60도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돌풍이 불었습니다. 관제탑 창문도 흔들렸을 정도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기체 데이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술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세 제어 상실. 각속도 이상. 내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각도에서 동시에 센서 오류와 난기류를 만나면 기계도 인간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순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화면이 변했습니다. 기체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엔진 추력이 조정되었고 조종면이 움직였고 무게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0.2초.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체는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기술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시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움직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체가 이미 모든 걸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빠르게, 인간의 예상보다 정확하게 말입니다. 기체가 70도 상공에서 자세를 잡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안정화되었고 모든 경보음이 사라졌습니다.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 침묵은 기적의 침묵이었습니다. 박시몽이 천천히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셨죠, 마이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AI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그 기체에 심은 혼입니다. 관제탑 안에 있던 모두가 지금 무엇을 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 기체를 구했다는 걸. 그리고 그 신념은 영혼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기체가 부드럽게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수치들이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왔고 조종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활주로 최종 진입합니다. 기체가 활주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엔진음이 죽어갔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 침묵이 깨졌을 때 관제탑 안은 폭발했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박시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기체가 활주로 위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정지했습니다. 완벽하게.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외심의 떨림이었어요. 전율의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박시몽은 들었을 겁니다. 하늘의 시험을 통과한 나라. 그 이름은 한국이었다. 나는 박시몽에게 마지막 시험을 요청했습니다. 성공으로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야 했지만 30년을 엔지니어로 산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다는 걸. 진정한 기술은 반복되는 성공 속에서만 증명된다는 걸 말입니다. 박시몽은 내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번 시연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실전형 복합 시나리오라고. 전자전 교란과 난기류와 급기동을 동시에 걸어 불가능을 재현할 거라고. 나는 관측실에 들어갔습니다. 관측실의 벽엔 바람장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붉은색은 고기압, 파란색은 저기압. 그 경계에서 난기류가 생겨날 예정이었습니다. 내가 요청한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기체가 고각 기동 중에 돌풍을 맞고 동시에 전자전 교란을 받고 동시에 센서 오류까지 겪는 거였습니다.
그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영공 침범, 적군의 전자전, 그리고 날씨까지. 모두가 동시에 기체가 활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전자전 교란 신호를 관찰할 준비를 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있었고 눈은 화면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함으로 말입니다. 기체가 상승했습니다. 30도, 40도, 50도.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는 지금부터라는 걸 말입니다. 60도에 도달했을 때 전자전 교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순간 노이즈로 가득 찼습니다. 신호가 뒤섞였고 데이터가 교란되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 떠내려가는 듯한 상태였어요. 같은 순간 기상 시스템에서 돌풍 경보가 울렸습니다. 바람장이 기체의 경로를 향해 휘몰아쳤습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모니터 상의 데이터가 불규칙하게 변했고 레이더 신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순간 기체는 조종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전 교란이 통신을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추락할 것입니다. 70도 상공에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체가 안정화되었습니다. 0.2초. 그 짧은 순간 기체의 AI가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했고 모든 센서가 재보정되었고 제어가 회복되었습니다. 교란된 신호 속에서도 기체는 자신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별을 따라가는 나침반처럼 말입니다. 나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눈이 모든 걸 봤으니까요. 기체가 70도를 돌파하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고장을 하나 더 주입했습니다. 센서 오류입니다. 가상의 오류를 기체에 심었습니다. 기체의 AI가 이를 감지할 것인가? 아니면 오류에 빠져 제어를 잃을 것인가? 나는 보내기 전에 박시몽을 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류 신호가 보내졌습니다. 기체는 반응했습니다. 즉시 오류를 감지한 순간 기체는 백업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치 당연하게 말입니다. 마치 인간이 눈을 감으면 귀로 길을 찾는 것처럼 기체는 한 센서가 죽으면 다른 센서로 자신을 지탱했습니다. 고각 기동은 계속됐습니다. 70도를 유지했고 에너지를 관리했고 급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관측실 안에 모두가 숨을 쉬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에너지를 회복해 다시 상승했을 때 객실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노트북에 메모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수십 개의 질문 표시와 의심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30년의 논리와 데이터와 계산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찢었습니다. 천천히. 한 번, 또 한 번. 종이가 갈갈이 찢어졌고 조각들이 관측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시몽이 내 옆에 섰습니다. 논증은 끝났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내 눈이 보았습니다. 내 손가락이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박시몽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린 추력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하늘과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추력을 꺾는 건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제시한 건 새로운 철학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활주로에서 기체가 착지했습니다. 부드럽게,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고 조종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모든 것이 당연한 듯 일어났습니다. 나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오후의 서울 하늘은 파랬고 그 파란 하늘 어딘가에 KF-21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험 기체가 아니라 세계를 바꾼 기체로서 말입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브리핑룸이 한 번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각국의 대표단들이 일어서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성 대표가 물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영국 공군 사령관이 따랐습니다. 무장 통합의 자유도는? 프랑스 기술진도 물었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 개조가 가능한가? 모든 질문이 한 가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코로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박시몽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결정입니다. 필요하면 내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객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고 나토 대표단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공개가 아니라는 걸. 이게 독립선언이라는 걸 말입니다. 나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70년을 미국의 우산 아래 있던 한국이 이제 자신의 하늘을 스스로 설계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다음 순간 한 군사 전략가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70도 기동과 에너지 회복 전술. 이것이 새로운 교범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피하는 하늘에서 지배하는 하늘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떠들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질문의 떠들썩함이 아니라 인정의 떠들썩함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박시몽이 내 눈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밤샘과 눈물, 그리고 조국을 향한 신념 말입니다. 브리핑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자들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질문보다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나는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낡은 건물, 그 밤샘의 연구동으로 말입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이 나를 봤을 때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전설적 엔지니어를 마주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옳았습니다. 너희가 맞았습니다. 추력이 아니라 신념이, 기술이 아니라 영혼이 하늘을 날게 한다는 걸. 30년을 산 엔지니어인 내가 오늘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들 각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튀어나온 키보드의 인자들, 밤샘의 흔적들, 조국을 위한 헌신의 증거들. 나는 그 손들을 놓지 않았어요. 너희가 만든 건 전투기가 아니다. 그건 미래다. 그건 가능성이다. 그건 한국의 이름이다. 그 말이 끝나고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활주로 끝에 서서 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고 그 속에서 KF-21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끝났지만 기체는 계속 날았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무언가처럼 말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적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 기체엔 대한민국이라는 서명이 선명하다. 추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닌 한 나라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세계의 하늘 어디서나 울려 퍼질 것이다. 나는 기자들의 인터뷰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내가 쓴 글이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기로 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하늘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하늘을 설득했다. 박시몽이 내 옆에 나타났습니다. 떠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세계에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이다. 박시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심해 주셔서. 그래야 우리도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감사하는 건 나다. 너희가 보여준 것. 신념이 기술을 어떻게 초월하는지.
영혼이 어떻게 물리학을 바꾸는지. 그런 것들을 본 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 활주로에서 떠나면서 나는 한 번 더 하늘을 봤습니다. KF-21이 저 파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하늘이 아니라 세계의 하늘을 가르며 말입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말한다. 세계가 부인해도 내 두 눈이 보았다. 저 기체는 단순한 철과 코드가 아니다. 저건 한 나라의 혼이다. 저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신념의 결정체다. 그리고 그 신념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